안녕하세요. 부버지 김현민 기자입니다. 리그왕 1위 파리 생제르맹과 3위 모나코가 주말 맞대결을 펼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리그왕 13라운드 파리 생제르맹과 모나코의 경기를 프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한국 시간 11월 25일 새벽 5시 파르크 데 프랑스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파리 생제르맹 같은 경우는 초반에는 성적이 그렇게 좋지 못했죠. 리그왕 5경기에서 2승 2무 1패로 불안한 출발을 알렸으나 이후에는 리그왕에서 최근 5연승 포함해가지고 6승 1무 무패 행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다소 그렇게 좋은 성적을 올리지 못하면서 2승 2패에 그치고 있는데요. 조 2위를 유지하고 있긴 하지만은 3위 밀란과의 승점이 1점 차밖에 나지 않고 또 이제 조 최하위인 뉴캐슬과도 승점 2점 차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 리그왕보다는 챔피언스 리그에 더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건데요. 그래도 이제 그 리그왕에서는 5연승을 달리면서 니스를 제치고 1위를 탈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그 모나코는 최근 3경기에서 1승 1무 1패에 그치면서 1위에서 3위로 내려앉았는데요. 다만 그 1위부터 3위까지의 승점 차가 거의 나지 않죠. 파리 생제맹이 승점 27점, 그리고 니스가 승점 26점, 그리고 모나코가 승점 24점입니다. 니스 같은 경우는 그 가장 최근에 있었던 리그왕 경기에서 그 무승부에 그치면서 파리 생제맹에게 1위 자리를 내주고 말았는데요. 근데 이제 그 파리 생제르맹에게는 조금 악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신성이라고 할 수 있는 자이르 에메리가 지브롤터와의 경기에서 만 17세 255일의 나이에 그 A매치 데뷔전을 치르면서 프랑스 역대 A매치 최연소 3위 출전 기록을 수립했습니다. 1911년에 펠릭스 비알이 만 17세 76일의 나이에 데뷔전을 치렀고, 그리고 또 이제 모리스 가스티게르가 1914년에 만 17세 128일의 나이에 이제 그 데뷔전을 치렀었거든요. 즉 100년도 더 넘은 기간을 통해서 이제 그 프랑스 역대 A매치 최연소 출전 기록을 수립을 한 건데요. 거기다가 이제 그 자이르 에메리가 해당 경기에서 골까지 넣으면서 프랑스 역대 두 번째로 어린 나이에 A매치 데뷔골을 기록을 했습니다. 참고로 이제 그 종전 프랑스 최연소 A매치 득점자는 바로 이제 그 가스티게르였거든요. 그리고 이때 그 에메리가 20분을 소화하면서 22번의 패스 중에 21번을 성공시키는 매우 뛰어난 활약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그 호사다마라고 했던가요? 자이르 에메리가 그 20분 만에 발목 부상을 당하면서 교체 아웃됐습니다. 이로 인해 그 자이르 에메리는 현재 그 12월에서 1월 정도까지 부상 후 결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파리 생제르맹에서도 자이르 에메리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만큼 자이르 에메리의 부상 공백은 상당히 크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만큼 이제 이강인 선수의 역할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 현재 그 파리 생제르맹의 부상자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르키뉴스가 이제 햄스트링 부상을 당한 상태고요. 이제 자이르 에메리가 발목 부상 후 부상자 명단에 합류했고, 그리고 또 이제 다닐로도 햄스트링 부상이긴 한데 다닐로 같은 경우는 이번 경기 복귀가 가능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케일러 나바스가 뭐 등 부상인데 나바스도 이제 복귀가 가능한 데다가 뭐 나바스 같은 경우는 주전 골키퍼가 아니니까 그렇게 큰 공백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리고 이제 그 아센시오가 시즌 초반에 부상을 당하면서 12월 초에 복귀할 예정이고요. 말을 타다가 크게 머리 부상을 당하면서 의식을 잃었었던 세르히오 리코가 현재 그 부상 회복 훈련 중에 있고요. 또 이제 그 누누 멘데스가 햄스트링 부상이 조금 심하게 당하면서 1월 초에나 복귀할 예정입니다. 그래도 이제 그 파리 생제맹에게 위안거리가 있다면은 바로 이강인 선수가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다는 데에 있는데요. 뭐 이강인 선수가 일단 뭐 싱가포르전에 1골 1도움을 올렸죠. 거기다가 이제 그 5골에 전부 다 관여하는 괴력을 과시를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강인 선수가 골을 넣으니까 리그왕 공식 SNS에서 이강인이 돌아왔다. 그러니까 이강인이 다시 골을 넣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고요. 이강인은 진짜 재능이다라고 하면서 이강인이 클럽과 대표팀에서 모두 폭발하고 있다. 한국을 위해서 또다시 골과 도움을 동시에 기록을 했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이어진 중국전에서도 손흥민 선수의 골을 어시스트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소니와 이강인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고,
이강인과 손흥민의 커넥션이라고 해가지고 이강인이 코너킥으로 손흥민의 흔치 않은 헤더골을 어시스트했다라고 한 건데요. 이강인 선수는 이에 힘입어서 최근 공식 대회 10경기에서 6골 4도움을 올리는 괴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튀니지하고의 A매치 평가전에서 이 골을 넣었는데 이게 그 이강인 선수한테는 A매치 데뷔골이었죠. 그리고 이어진 베트남전에서도 1골 1도움을 기록을 했었고요. 소속팀에 합류해가지고 스트라스부르하고의 경기에서도 선발 출전을 했었고 그 AC 밀란하고의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3차전에서 골을 넣으면서 3대0 대승을 견인했는데 이게 이강인 선수한테는 챔피언스리그 데뷔골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말 브레스트하고의 리그왕 경기에서 도움을 올리면서 리그왕 첫 도움을 달성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다시 이어진 몽펠리아하고의 경기에서 골을 넣으면서 리그왕 데뷔골을 기록했습니다. 주중 AC밀란하고의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4차전 원정 경기에서 비록 팀은 패했으나 이강인 선수는 교체 출전해가지고 이때 그 골대를 맞췄죠. 그래서 이제 그 파리 생제맹 팬들이 왜 이강인 선발 출전시키지 않았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고요. 스타드 랭스하고의 경기에서 비록 골을 넣지는 못했지만은 가짜 9번이라는 생소한 역할을 맡으면서도 팀의 그 두 번째 골에 있어서 기점 역할을 담당을 했었고요. 싱가포르전에서는 1골 1도움에 더해 5골에 전부 다 관여하는 괴력을 과시했고 중국전에는 도움을 올린 건데요. 10경기 6골 4도움이라면은 경기당 1개의 공격 포인트를 올리고 있는 셈인 거죠. 거기다가 이강인 선수가 리그왕에서는 전 경기 선발 출전하고 있거든요. 그 부상 후 빠진 기간을 제외하면은 그러면서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상당히 중용하고 있는데요. 최근 리그왕 3경기에서 모두 다른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 브레스트하고의 경기에서는 4-2-2-2 포메이션의 오른쪽 공격형 미드필더 역할을 수행을 했었고요. 음바페 선수의 골을 어시스트 했었죠. 그리고 또 이제 이어진 몽펠리아하고의 경기에서는 4-2-2-2에서의 그 왼쪽 공격형 미드필더 역할을 수행하면서 음바페의 패스를 받아서 골을 넣었었고요. 이제 스타드 랭스하고의 경기에서는 가짜 9번 역할을 수행했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하무스가 비티냐로 교체 아웃되면서는 아예 혼자서 그 최전방 공격수 역할을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근데 여기서의 그 이강인 선수는 자주 밑으로 내려오고 그러면서 음바페가 침투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줬습니다. 음바페의 헤트트릭이 있어서의 좋은 전술적인 역할을 수행을 했는데요.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게 점유 구역과 이제 패싱 네트워크를 보면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 점유 구역에서는 이강인 선수가 볼이 없을 때는 최전방에서 위치하면서 조금은 측면을 커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볼이 없을 때 음바페 선수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죠. 그러면서 이제 이강인 선수가 조금은 음바페의 침투를 돕는 그런 역할을 했다면은 또 이제 볼이 있을 때 이강인 선수가 상당히 많은 구역을 점유를 했죠. 그러면서 음바페의 침투를 도와줬다. 그러면서 음바페한테 패스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했는데요. 이건 이제 패스 네트워크와 평균 위치를 보더라도 다른 선수들이 이강인 선수한테 패스를 몰아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은 이강인 선수가 음바페 선수한테 패스를 연결해 주면서 음바페 선수의 골들에 있어서의 간접적인 기여들을 한 건데요. 특히 이제 그 두 번째 골 장면에서 이강인 선수가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피딩 역할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파비안 루이스한테 패스를 내줬고 여기서 파비안 루이스가 자이르 에메리한테 패스 준 거를 자이르 에메리가 덴벨레한테 다시 패스를 줬고 여기서 덴벨레가 전진 패스 준 거를 솔레르가 땅볼 크로스를 연결해 준 거를 이제 그 음바페가 왼발 슈팅으로 빈 골대에 골을 넣은 거였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엘리케 감독도 경기가 끝나고 기자회견에서 사실 이게 상당히 웃겼던 게 뭐냐면요. 기자들이 먼저 물어본 거는 음바페의 헤트트릭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엘리케 감독이 음바페에 대해서는 골에 있어서는 두말할 필요가 없다. 완벽에 가까웠다. 하지만은 음바페가 조금 더 경기에 관여를 하면서 팀을 도와줄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도리어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요. 난 하무스가 환상적인 정신력을 갖춘 뛰어난 선수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역동성을 가져올 필요성이 있었다. 하무스는 교체될 만큼 못한 게 아니지만 이는 나의 결정이었다. 난 이번 시즌 가장 중요한 선수 중 한 명이 될 이강인에게 매우 만족한다. 이 얘기는 이강인보다는 하무스가 못했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그러면서 내가 왜 하무스를 뺐냐고? 이유는
스타드랭스가 강한 압박을 걸어서 우리가 경기를 통제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우리는 볼을 소유할 수 없었다. 난 음바페나 덴벨레를 뺄 수도 있었지만 그들은 전반전 최고의 선수 중 하나였다. 그래서 난 가짜 9번으로 이강인이 볼을 소유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했고 결국 두 번째 골에서 이 변화가 적중했다라고 한 건데, 이 얘기는 그러니까 음바페와 덴벨레는 사실상 온더볼로고, 그리고 또 이제 이들은 경기에 있어서의 영향력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하무스까지 이 세 명은 경기에 끼치는 영향력이 없는데, 덴벨레와 음바페는 전반전에 좋은 활약을 펼쳤고 하무스는 그만큼은 아니니까 하무스를 빼면서 이강인 중심으로 역동성을 가져오려고 했고 볼을 소유하려고 했고, 이게 결국 두 번째 골에서 적중했다라는 소리인 겁니다. 이런 그 엘리케 감독의 인터뷰를 이제 인용을 하면서 프랑스의 유명 라디오 매체인 RMC 스포르트에서는 엘리케가 스타드랭스를 상대로 가짜 9번 역할을 수행한 이강인을 칭찬했다. 따라서 파리 생제르맹 코칭 스태프들은 이강인이나 아센시오와 함께 이 시스템을 변화하고 싶어한다. 즉 이강인이나 아센시오를 가짜 9번으로 활용하고 싶어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면서 하무스는 이 변화의 가장 큰 패배자가 될 것이다 라고 보도를 한 거죠. 근데 이제 그 이강인 선수는 현재까지는 리그왕에서는 부상이 아니면은, 그리고 또 이제 아시안 게임에 그 차출된 걸 제외하면은 전 경기에 선발 출전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그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아시안 게임으로 빠진 걸 제외하면은 3경기에 전부 교체 출전을 했는데요. 현재 그 파리 생제르맹의 상황을 보면은 리그왕보다는 챔피언스 리그가 더 이제 중요해졌잖아요. 이런 점을 고려하면은 이강인 선수가 챔피언스 리그에서 조금 더 선발 출전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모나코전도 매우 중요합니다. 1위와 3위의 맞대결이니까요. 하지만은 이 모나코전이 현지 시간으로는 금요일 경기예요. 그리고 금요일 경기에는 대부분 이제 그 아시아나 이제 남미 같이 장거리 여행을 한 선수들을 선발 명단에서 제외를 하거든요. 우가르테 같은 경우도 금요일 경기에는 선발 명단에서 제외됐던 점들을 고려하면은 이강인 선수는 선발보다는 교체 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실제 그 모나코전 그 데뷔 훈련에서도 이강인 선수는 늦게 합류를 했고, 훈련하는 과정에서 음바페, 아센시오, 하무스, 솔레르, 파비안 등이 여기 주목돼서 이제 사진들이 올라왔던 거였죠. 뭐 아센시오 같은 경우는 아직은 선발 출전은 어려운 걸로 알려져 있긴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그 파리 생제르맹이 구단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무스 완전 영입 옵션을 발동한 거를 발표했습니다. 1,500만 유로의 이적료에다가 1,500만 유로의 옵션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원래 이 이적은 의무 이적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파이낸셜 페어플레이 룰 때문에 이제 그 선임대 후 영입으로 벤피카와 이적 계약을 체결을 한 거였는데요. 다만 이 시점에 완전 영입 옵션을 발동할 필요성은 없었어요. 시즌 종료까지는 임대로 가고 나서 완전 영입 옵션을 발동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완전 영입 옵션을 발동한 거는 하무스한테 조금은 기를 살려주기 위한 그런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물론 뭐 이건 어디까지나 추측에 가까운 거긴 하지만 말이죠. 그러면 이번에는 그 모나코의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나코는 뭐 한동안 1위를 달리고 있었으나 릴과의 경기에서 0대2로 패하면서 3위로 내려앉았고요. 이어진 브레스트전에서는 상대 선수가 한 명 퇴장을 당하면서 2대0으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으나 다시 이제 그 승격팀인 르 아브르한테 0대0 무승부에 그치면서 3위에 그치고 있습니다. 모나코는 아디 위터 신인 감독 체제에서 3-4-2-1 포메이션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뭐 아디 위터 같은 경우는 과거 그 프랑크푸르트와 이제 그 지난 시즌 메넨글라드바흐 감독을 맡았었는데요. 프랑크푸르트 시절에 재미를 봤었던 3-4-2-1 포메이션을 모나코에도 정착시키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다만 이제 그 반데르송이라던가 엘리케 같은 이 팀이 좌우 윙백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이 선수들이 부상으로 빠졌던 게 상당히 크게 작용하면서 최근 주춤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이제 반데르송은 부상에서 복귀를 한 상태고요. 공격 3인방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한데 벤 예데르와 이제 미나미노 그리고 골로빈이 상당히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미나미노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에는 최악의 영입으로까지 뽑혔으나 이번 시즌에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일본 대표팀에서도 A매치에서 골을 넣고 했죠.
실제 그 팀 내 공격 포인트를 보면은 골로빈이 5골 2도움으로 가장 많은 골과 그리고 가장 많은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고요. 벤 예데르가 5골로 골로빈과 함께 가장 많은 골을 넣고 있고요. 또 이제 그 미나미노는 3골 3도움으로 골로빈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팀 내 최다 도움은 현재 부상 후 빠지고 있는 카이유 엘리케가 4도움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모나코의 결장자 현황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핵심 수비형 미드필더인 유스프 포파나가 징계로 결장할 예정입니다. 경고 누적 징계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포파나 같은 경우도 3도움으로 팀 내에서 카이유 엘리케 다음으로 미나미노와 함께 많은 도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선수가 상당히 활동량도 많고 그리고 중원 장악력이 높은 선수이기 때문에 포파나의 공백은 상당히 크다라고 할 수 있고요. 어떤 의미에서 자이르 에메리가 결장하는 파리 생제르맹보다도 중원 공백이 더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카이유 엘리케는 십자인대 파열로 인해 5월에나 복귀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모나코가 최근 주춤하게 된 데에는 카이유 엘리케의 공백이 상당히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죠. 6경기에서 4도움. 정말 엄청난 공격 포인트를 올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양 팀의 리그왕 맞대결 전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13경기 전적만 놓고 보면은 파리 생제르맹이 6승 3무 4패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가장 최근에 있었던 6경기에서는 모나코가 4승 1패로 크게 앞서고 있어요. 즉 모나코가 유난히 파리 생제르맹의 발목을 잘 잡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특히 2020-21 시즌에는 2경기 모두 승리를 거두면서 더블을 기록을 했었고요. 2021-22 시즌에는 1승 1패를 사이좋게 가졌고 그리고 지난 시즌에도 1승 1무로 모나코가 우위를 점했었습니다. 리그왕 홈경기 맞대결을 놓고 보더라도요. 최근 14경기에서 3승 8무 3패로 동률을 이루고 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이 홈에서 3승밖에 거두지 못했다는 것은 상당히 조금은 안 좋은 맞대결 전적이라고 할 수 있죠. 즉 파리 생제르맹 입장에서는 모나코전이 절대 쉽지 않은 경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예상 선발 라인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A매치 변수가 파리 생제르맹은 상당히 크다라고 할 수 있죠. 이강인과 우가르테가 선발 출전할지 여부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이르 에메리도 없는 만큼 4-3-3 포메이션을 조금 가동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나 싶긴 합니다. 자이르 에메리가 오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하무스나 무아니 원톱에 음바페, 덴벨레, 자오 윙포드의 중원은 비티냐는 일단 나올 걸로 보이고요. 이강인이냐 솔레르냐 이쪽이 조금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고 오른쪽 메잘라 자리를 놓고요. 그리고 또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를 놓고는 우가르테냐 아니면은 파비안 루이스냐가 조금 관건이라고 할 수 있죠. 어쨌건 그 우가르테도 장거리 비행을 한 만큼 조금은 이쪽에서의 변수가 많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이제 좌우 풀백은 기본적으로 리카 에르난데스와 하키미가 나올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은 다닐로의 몸 상태에 따라서 다닐로가 선발 출전한다면은 센터백은 다닐로 슈크리니아르겠지만 다닐로가 선발 출전하지 못한다면은 슈크리니아르 리카 에르난데스 센터백 라인에 무켈레가 측면을 책임질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돈나룸마가 골문을 지킬 걸로 보이고요. 모나코는 큰 변화는 없을 거예요. 미나미노가 이제 장거리 비행 때문에 선발 출전하지 못한다면은 그러면 이제 그 아클리우세가 벤 예데르 골로빈과 함께 공격진을 구성할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왼쪽 윙백은 카이유 엘리케가 못 나오면서 제이콥스가 계속 선발로 나오고 있고요. 오른쪽 윙백은 반데르송이 컨디션을 회복했다면은 반데르송이 나오겠고 반데르송이 못 나온다면은 반데르송이 그동안 부상 후 빠진 기간 동안 그 역할을 대체했던 디아타가 나올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중원은 카마라와 자카리아가 설 수밖에 없죠. 여기는 푸파나가 나오지 못하니까요. 그리고 3백은 평소대로 마리판, 마가사, 신고가 설 걸로 보이고 골문은 퀸 골키퍼가 지킬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마지막으로 파리 생제르맹의 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모나코전이 끝나고 나서도 죽음의 일정들이 이어지는데요. 당장 그 주중 뉴캐슬과 챔피언스리그 경기가 있고요. 이 경기 굉장히 중요하죠. 안 그래도 그 뉴캐슬 원정에서 1대4 대패를 당했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는 조금 서력을 할 필요성도 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르 아브르 원정을 떠나는데 르 아브르가 승격팀이긴 하지만은 현재 리그왕 7위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즉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걸로 보이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낭트와의 홈 경기가 있는데 낭트도 현재 그 리그왕 9위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도르트문트 원정 경기 정말 중요하죠. 16강이 이 경기에서 결정이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물론 뭐 뉴캐슬전을 승리한다면은 괜찮겠지만은 만약에 뉴캐슬전에 승리하지 못한다면은 도르트문트 원정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요. 릴 원정 경기를 가는데 릴 같은 경우는 초반에 안 좋았지만 이후에는 쭉 순위를 끌어올리면서 현재 4위까지 올라와 있고요. 메스하고의 홈 경기가 있는데 그나마 이 경기가 조금 쉬워요. 메스는 12위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지난 시즌 프랑스 컵 대회 우승팀인 툴루즈와 트로페테 샹피용, 이거는 이제 그 프랑스의 슈퍼컵이거든요. 이 경기 결승전이 있을 예정이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이강인 선수가 아시안컵에 합류하는데요. 1월 14일에 랑스 원정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근데 그 랑스가 초반에는 최하위까지도 추락을 했었으나 최근에 쭉 순위를 끌어올리면서 6위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전반기 맞대결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에서 맞붙게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거기다가 이제 이강인 선수 없이 랑스전을 시작으로 쭉 경기들을 소화해야 되는데 파리 생제르맹이 이 죽음의 일정들을 잘 소화하면서 1위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한준TV에서 해당 경기들이 끝나면은 꼼꼼히 분석해서 리뷰 영상들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